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우병원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3 내란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12.3 내란 이후에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답답함과 정치 현상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정치학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사실 굉장히 답답하게 살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시는 분들과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소소하게, 정말 소소하게 긴급 집담회를 기획하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 주셔서 지난 일요일 정치학자 573명이 모인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현재는 700명이 넘는 한국의 정치학자들, 그리고 이 시국선언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로 각각 번역이 되어서 외국에 있는 정치학자들의 서명을 받는 중입니다. 이 집담회는 현 상황을 보다 냉철하게 진단 분석하고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오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주말을 제외하면 3일 동안의 시간 동안 준비를 하느라고 미흡한 점이 많을 줄로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패널리스트 이외에 오디언스의 참여가 많이 독려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자분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패널분들께서 한 50분 정도의 시간을 쓰실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1시간 정도는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혹은 뭐 대화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오늘의 집담회는 끝은 아닙니다. 오늘의 집담회는 시작이고요. 벌써 이제 집담회를 같이 준비해 주시는 모임이 생겨나서 뒤에 보시면 지금 주최기관이 16기관이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오늘 오전에 연락을 주셔서 17개 기관이 같이 집담회를 공동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2차 집담회는 아마도 이번 주 중에 다시 한번 열릴 예정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고려대학교에서 집담회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건이 진행된 것과 함께 계속해서 저희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말씀은 마치고요.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병원 교수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연구소 소장님의 말씀, 개회사를 들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백우열 교수입니다. 2024년 12월 10일 계엄, 헌정질서 도전과 한국의 민주주의라는 제목으로 집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담회는 전국에 있는 18개 정치학 관련 대학 기관들이 함께 주최하고요. 이것을 기획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특별기획 집담회입니다. 향후에 예상으로는 6번에서 7번 정도의 각 권역별, 지역별 집담회가 계획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모두 발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현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군 투입, 12월 4일 국회의 계엄 무효 조치 후 계엄 해제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치 체제 차원의 사건들이 발생했고, 현재도 이로 인해서 체제 불안정과 이를 수습하기 위한 정치 행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정치 과정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관찰되어 온 자유민주주의 내 권위주의 요소의 점진적인 강화 현상, 소위 민주주의의 퇴보, 데모크라틱 백슬라이딩의 현상이 2024년 한국에서 극단적인 형태로 발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인 대사건입니다. 국내 정치체제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소위 라이크 마인드드 컨트리들의 우려와 대한국 디스카운트가 이미 발생하였고, 국제 수준에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군사적인 큰 부정적 영향이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각 정파의 선동적인 이기적인 형태의 말의 투쟁이 아닌 객관적, 포괄적인 정치학의 입장에서 실증적, 이론적 그리고 개헌을 포함한 정책 대안의 분석이 절실합니다. 전국의 정치학 관련 대학, 연구, 교육기관들이 모여서 계엄 사태의 발생 원인, 진행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후 민주주의 체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강화할 전략을 모색하는 집담회를 긴급하게 기획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정치학 및 정치체제 이론 접근으로 하상웅 서강대 교수님, 김정현 연세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선거 정당 여론 제도적인 이론 접근으로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교수님, 신정섭 숭실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 및 민군 관계 국제정치적인 이론 접근으로 이근욱 서강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정제된 형태로 우리 정치학자들이 학술적인 분석들로 어떻게 패턴을 도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학문을 넘어서 행동할 수 있을지를 모색합니다. 자, 이제 저희가 세션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세션은 패널 중심입니다. 2세션은 오디언스와 함께 진행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가 진행되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비상계엄령이 만약에 성공했다면이라는 시나리오로 잠깐 다뤄보고요. 그 다음엔 원인, 그 다음에는 과정과 결과입니다. 순서는 먼저 각각 2분에서 3분 정도 각 전문 분야에 맞춰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라운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상웅 서강대 교수님, 그 다음에 김정현, 그 다음에 이재묵, 신정섭, 이근욱 교수님 순서대로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웅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훈입니다. 제 전공은 원래 미국 정치, 정치 과정, 선거 여론 이쪽인데요. 미국 정치 수업을 이제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업하는 와중에 이제 지금 미국을 봐라, 우리보다 못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불과 이제 한 일주일 전까지 계속 수업 시간을 하다가 일주일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어서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박의월 교수님께서 이제 요청하신 첫 번째 이제 질문은 12월 3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발효한 비상계엄령에 성공을 했다면 이제 어떤 모습일 것인가 지금 현재. 그리고 그 비상계엄 선포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그 포고령을 보면은 대략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그 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완전히 이제 권위주의적으로 뒤집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라는 게 사실 그 헌법적으로 대통령한테 주어져 있는 권한인 거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대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국회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입법부랑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맞거든요. 그러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뭐 내각제를 취하건 대통령제를 취하건 어떤 형식을 취하건 간에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에서 부여된 역할은 국민의 대표가, 선거를 통해서 뽑힌 대표가 법을 만들고 제도를 정비하는 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법을 만드는 기관인 그 의회를 정지시키겠다, 입법부를 정지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비상계엄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12월 3일 날 의도한 대로 비상계엄이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입법 기능은 정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용산과 혹은 이제 여당과 이제 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법적인 그런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당연히 포고령에 있는 대로 이제 언론의 자유도 박탈당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됐을 겁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 양식 있는 시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뭐 그런 이제 시위로 진행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연입니다. 정치과정, 민주주의에서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주로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그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번 사태가 굉장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사태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본다면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가장 적절한 개념은 셀프쿠, 친위 쿠데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담회를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학자들이 이제 정의하는 친위 쿠데타, 셀프쿠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학계에서 통용되는 친위 쿠데타의 개념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직의 국가 지도자가 뭐 자신을 견제하는 기관이나 견제하는 정치인에 대항을 해서 자신의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취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는 친위 쿠데타의 개념인데요. 이거에 정말 정확하게 들어맞는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뭐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이야기하는 친위 쿠데타의 사례가 1992년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의 사례인데요. 이번 사태와 그 후지모리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엄령이 실제로 성공을 했을 때 그때 페루가 겪었던 1992년도에 겪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공포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지모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 뭐 이번 사태와 마찬가지로 무력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를 의회를 해산을 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언론을 통제를 했고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을 구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계엄령이 성공을 했을 때 똑같은 사태가 동일하게 발생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계엄을 이번에 처음 겪은 세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정말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그 위중한 사태이고 이것들을 정치학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또 객관적으로 보지만 또 감정을 배제하고 보기가 어려운 사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정치학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정치 현상이 있지만 여기를 살아가는 한국 시민으로서는 아주 공포스러운 상황이죠. 네, 그러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려요. 이재욱 교수님. 예, 지금 소개받은 이재욱입니다. 예, 외대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와리프를 설명? 예, 와리프. 예, 그 만약에 저 12월 3일 그 내란이 성공했다면 사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여기 모여 있을 수 없었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뭐 하여튼 거기 의도에 드러나듯이 뭐 모이는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국회도 닫아야 되고 언론의 자유도 다 이제 망가졌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그 전에도 뭐 지금 나와서 많은 기사들이 나오지만은 기자들도 뭐 계엄 이런 문건들이 나온다 이런 얘기했을 때 일단은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계엄이냐 하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뭐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과 대통령의 시대 인식이 많이 동떨어져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많이 느끼지만 여기 남성분들 많잖아요. 보면은 다들 군대를 많이 갔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그런 그 부당한 명령을 했을 때 과연 얼마나 이렇게 그 민주주의 공고화 시대를 산 그 젊은 친구들이 부당한 그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쓰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거기에 동조할 것인가. 지금도 보면은 많은 군인들이 저항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그 계엄을 주도했던 사람들 대통령을 포함해서 너무 시대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랑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매번 그런 걸 보거든요. 아무래도 그 이거를 뭐 어떻게 이념으로 볼 건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좀 보수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신문사들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해서 뭐 조선중앙동화 아니면 문화일보 이런 데 칼럼들을 많이 보거든요. 아침마다. 근데 거기서도 역시나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아마 국내적으로는 굉장한 사회적 혼란, 지금 사회적 혼란이 굉장히 심각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환율도 많이 폭등하고 있고요. 경제도 많이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외교 안보 위기도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미국도 굉장히 불쾌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근데 이게 이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힘들게 쌓은 국격이나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위상이나 그다음에 대외 신인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폭락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다시금 그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무너지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정석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 신정섭입니다. 성공이라는 걸 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가 제가 좀 약간 의문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잠시 일순간으로 그들이 표고령을 내리고 진짜 국회의원들을 잡아가 국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것까지 성공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상태를 유지한 것까지를 성공으로 봐야 되는지, 사실 어디까지 우리가 성공으로 봐야 되는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단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그들이 의도했던 바, 그러니까 계엄을 하고 계엄 저지를 하지 못하도록,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막고 뭐 선관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거기까지 되었을 때 성공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를 전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뭐 앞에서 얘기하신 것대로 뭐 경제가 더 안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 체제가 계속 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에 대해 전 좀 의문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에서도 이게 좀 단순 계엄이 아니라 뭐 이게 사실은 이제 친위 쿠데타잖아요. 셀프 쿠잖아요. 근데 이게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들이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는 뭐 그런 지지자, 예를 들어서 뭐 아돌프 히틀러가 대표적인 셀프 쿠의 대명사인데, 뭐 그런 경우에 어쨌든 지지를 받잖아요. 뭐 이런 경우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군부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군부에 확고한 뭐 그 지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여당을 비롯한 그중에 어떤 기존의 그 기성 엘리트들이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시민들이 별로 여기에 대해서 뭐 반대는 하지만 그렇게 과격하게 저항할 정도의 어떤 그런 의식 수준이 높지 않거나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든지, 그리고 주변의 어떤 그 주변국들, 우호국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아주 강렬하게 반대를 하지 않는다든지, 이러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최소한 2개, 3개 이상은 만족이 돼야 이게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것 하나도 이게 만족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이 어마어마하게 낮죠. 역대 최고로 낮죠. 군부 장악력도 굉장히 낮죠. 뭐 조금 이따가 이건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실제로 우리가 TV를 통해 봤잖아요. 군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고, 그 당에 여당에서도 18명이 계엄 반대 해제를 위해서 찬성한 걸 보면 완전히 거기가 장악이 된 것도 아니고, 그 시민들이 2024년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우리가 저항을 하겠습니까? 이게 묵인할 문제도 아닌 거죠. 그리고 미국이라든가 주변국에서 이걸 갖다가 묵인한다?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성공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거는 성공할 수 없는 친위 쿠데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이근우입니다. 원래 전공은 이런 게 아니었고요. 원래 국정치 이론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가르쳤었는데, 중간에 이제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대해서 이제 책을 좀 쓰게 되면서 군사 문제 전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만약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정치제도와 민주주의가 파괴가 된다라는 거는 나머지 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방금 전에 신정석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이재목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게 별로 그렇게 지지를 받지를 못했던 친위 쿠데타입니다. 민간 부분에 있어서의 지지를, 그러니까 유지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말씀하셨던 신정석 선생님 의견이나, 아니면 이재목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군 내부에서도 굉장히 미니멈 소극적이었고 적극적으로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성공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게 될 행동은 뭘까요? 지금 지지부를 싹 다 갈아버리는 겁니다. 군에 있어서의 굉장히 많은 숙청에 가까운 행동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기록이 남아있는 형태 중에서 이런 형태의 대규모 군에 대한 숙청이 있었던 거는 좀 얘기가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지금부터 90년 전에 스탈린이 감행을 했었습니다. 스탈린 대숙청이다라고 하는 형태를 갖고 소련군 지휘부를 왕창 쓸어냈죠. 당시 이것이 약간 과장됐다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당시 소련군 전체 내에서 별 5개 달린 원수가 5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3명이 없어졌습니다. 별 4시 썼던 그 사성 장군들 중에서 15명 중에서 13명이 없어지고요.
해군 제독들 9명 있었는데 그중 8명이 사라집니다. 군단장 중에서는 별셋 군단장 중에서 57명 중에 50명이, 사단장 중에서 별 둘 중에서 186명 중에서 154명이 사라집니다. 아미 커미사르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군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정치장교들이 있는데 그 정치장교들 아미 커미사르 중에서는 정치국원들 16명 중에 16명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을 했을 때 소련군이 초기에 굉장히 많이 밀렸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이후에 그 포지션들을 채우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경험과 충분한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쪽에 비슷한 계급에 있어서 나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독일군 장군들이 나이가 많습니다. 갑자기 소련군이 느닷없이 승진하는 바람에. 만약에 쿠데타 그 셀프쿠가 친위 쿠데타가 성공했으면, 비상계엄령이 성공을 했으면 별로 사회적으로 지지도를 받지 못하고 우죽다짐을 해서 그것이 유지되는데 그것이 가능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사실상 지금 현재 있는 한국군을 파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맨날 얘기를 하는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 안보나 그런 쪽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이제 그 비상계엄령이 성공했다면 현재 그다음에 향후에는 어떻게 정치, 사회, 군의 모습이 전개됐을까를 간단하게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정치 체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선거 정당 체제 여론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군과의 민군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저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변화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정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이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이제 현 진행되고 있는 탄핵과 관련 사태가 두 개가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개념적으로 다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20분 정도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디언스들께서 참여하시는 것들이 60분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분야별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질문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도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갈무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화상원 교수님 먼저 하겠습니다.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제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요. 원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으로 보면 참 어이없는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비상계엄 권한을 헌법에서 대통령한테 준 것은 뭐 전쟁이라든가 혹은 뭐 어마어마한 외환이 있을 때 국민들을 통합하기 위한 그런 이제 강제 조치로서의 비상계엄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한테 주어진 건데, 이번 비상계엄은 국민들을 갈라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여야가 국회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본인이 원하는, 즉 대통령과 용산, 그리고 이제 여당이 원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펴는 데에 장애물로 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깊게 박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첫 번째로는 계엄군이 국회를 갔고, 게다가 더욱 황당하게 두 번째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왜 갔냐?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총선, 그러니까 즉 국회의원 선거 때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확인을 하겠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부정선거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정상으로 돌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정치학을 조금만 공부를 하거나 정치학에 대해서, 정치 현상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주는 정책이란 건 존재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책 그리고 비전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고,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당을 통해서 국회에서 모여서, 그래서 거래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 갖고 타협을 통해 가지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계엄 전에 이제 특히 이제 그 계엄령을 선포를 했던 이제 대통령 입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은 야당이 계속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정답을 알고 있고 너네들은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니까는 내가 아는 정답대로 하라는 거고, 이거는 그것 자체로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정치학 공부하면서 요즘 가장 많이 배우는 개념인 포퓰리즘. 그러니까 언론에서 좀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사건으로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최고의 포퓰리스트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즉 갈라치는, 내가 옳고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국민이 아니고, 그리고 조용히 있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그런 환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를 한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고는 포퓰리즘에 부합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좀 짚어보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궁극적인 목표가, 계엄의 목표가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을 갈라치려고 하는 의도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심각하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 개인 수준에서 또 파퓰리즘에서의 이런 형태로의 분석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김정은 교수님, 아까 셀프 코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관련된 거 가까이 대고 크게 말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상환 교수님께서 잘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윤석열 개인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문제가, 만약에 이게 개인만의 문제라면 이게 뭐 크게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게 발생을 한 거라면 이와 같은 유사한 또 비이성적인 어떤 개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거라는 그런 우려를 정말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구조적인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분점 정부 하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이제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이룰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게 됐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분점 정부 하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타협을 하고 협치를 하는 게 당연한 그런 정치의 원리이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어렵게 만들고 또 정치인들이 그럴 유인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사실은 뭐 협치를 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 텐데, 어떤 제도적으로 혹은 선거적으로 그런 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과 협치가 어려워지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도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해보고 어떻게 해야 어떤 이제 협치와 타협에 정치인들의 그런 제도적인 유인을 제공을 할 것인가, 또 유권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선거적인 유인을 제공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다음 분으로 넘어가실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자, 선거와 정당 측면에서 미디엄 보터 테오럼. 네. 저는 뭐 다르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 다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 사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연구했지만은 굉장히 정서적 양극화가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 양극화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뭐 윤석열은 극단적으로 간 거고 야당도 굉장히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갖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양극화가 심할 때 이거를 풀 수 있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우리 대통령이 정치를 굉장히 혐오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는 게 이제 굉장히 여러 언론이나 전문가들 아니면 주변에서 참모들이 정치를 하라고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포고령을 보면 드러나는 게 특징이 뭐냐면은 79년 12.12 때 포고령과 비교하면은 특징 중에 하나가 국회와 지방의회를 포함해서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극화가 심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민주주의 퇴행 얘기할 때 많이 뭐 얘기하는 책이지만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죽는가, 그 얘기 있잖아요. How Democracy Die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상호 관용과 존중, 그 다음에 제도적 자제인데, 이미 제가 보기엔 한국 정치에서 양 진영의 상호 존중과 관용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제도적인 수단을 서로 칼을 쓰는 건데,
야당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단에서 예산권을 가지고 탄핵이나 아니면 예산권 같은 인사권과 대통령의 인사권과 예산권에 대한 그 저항을 가지고 대통령을 계속해서 국회로 부른 거거든요. 와라. 근데 대통령이 거길 가지 않고 자꾸 야당 대표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당성과 정치 경쟁을 통해서 민주주의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동원해 가지고 그 판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지 그 정치적으로 풀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쓸 수 있는 최악의 수단,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 자제라는 거는 여기까지는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되는 칼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충수를 준 건데 여기서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양극화라는 거는 결국은 이념적인 양극화도 크지만은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보다는 정서적인 부분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결국은 자기가 맨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이번에 포고령 얘기할 때도 반공과 자유를 얘기했지만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저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를 들어가서 군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꽃이라는 선관위를 가서 또 그 군인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지만 정치가 학습이 안 된 사람이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반공과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하면서 결국은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국회와 선관위를 짓밟고 결국은 자기 부정을 한 겁니다. 현실 부정을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유사한 또 다른 입장에서 예, 전문가이신 또 신정석 교수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 이게 제도냐 구조의 문제냐 개인의 일탈의 문제냐인데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일탈의 문제가 상당히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좀 이게 조심스럽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나 구조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데 그걸 이야기하다 보면 마치 이게 윤석열의 지금 이 계엄을 정당화해 주는 게 아니냐, 어찌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정당화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제도나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윤석열 개인의 어떤 일탈이 굉장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꼭 제도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이렇게 쿠데타를 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구조나 제도적인 문제는 앞서 다 선생님들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대통령제의 문제인 거죠. 대통령제에서 여소야대에 나올 수 있는 문제. 결국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드락이라고 부르는 정부 마비 상태가 오는 거고, 그 상태에서 앞서 이재목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정치 문화가 제대로 이게 되어 있다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정치라는 걸 통해서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도적인 자신이 쓸 수 있는 수단을 다 쓰게 되고 그래서 극한 대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쓱 찾아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 동안 그 법률 거부권을 쓴 게 30개 정도 되는데, 이게 제일 많았던 게 이승만 정부의 12년 동안 45회였어요. 12년 동안 45회인데 2년 7개월 동안 30개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이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야당도 그렇게 뭐 자기 잘했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게 탄핵 시도가 어마어마했는데 24년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개헌 전까지 22명에 대한 탄핵을 대충 시도했어요. 제가 뭐 세부적으로 둘인지 뭐 하나인지 틀릴 수 있는데 이 정도를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22대 국회 출범하고 10명이고 가결이 13명이 됐습니다. 가결이 13명. 근데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전까지 가결이 단 3명이에요. 대통령 2명 빼고 가결된 건 임성근 판사 딱 1명입니다. 예. 그리고 87년부터 윤석열 정부 이전까지 탄핵 발의가 19건인가 20건인가 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봤을 때 여야가 정말 극한으로 치달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윤석열이 그래서 심정을 이해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리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 최고의 단점이 나타났다는 거죠. 사실은 이 여소야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뭘 우리가 상권 분립해서 서로를 견제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을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의 장치도 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같은 이 양극화된 정치 문화에서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최대한 하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이번 개헌과 셀프 쿠데타의 원인이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하에서 약간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지도자가 결국엔 최악의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제도적인 측면에서 간단하게 저희가 살펴봤고요. 근데 개인으로 자꾸 얘기가 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군 입장에서 이번에 군의 역할이 부정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깊이는 또 민군의 군에 대한 문민 통제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런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원인, 자, 이런 긍정 부정적인 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구름 교수님? 사실 사실 군이 어떤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공적인 관계로 해갖고 이제 많은 군인들을 좀 많이 접촉해 본 경험에 따르면 군이 이거를 뭔가를 시도하지는 않았던 거는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몇몇 일부 수뇌부가 거기에 가담을 한 거는 분명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옛날에 어떤 그 전 고위직 군인 하나가 그 그러니까 진보는 군을 싫어하고 그다음 보수는 군을 무시한다고. 그러니까 이번 케이스도 보면은 군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 국가나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얼마든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동원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군대를 사유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군을 무시한 거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이 기본적으로 이번에도 나타났던 것처럼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하고 중급부터 시작해서 상급 부대 지휘관들, 일선 지휘관들이 실제로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자기들이 판단을 내려갖고 불법적인 거면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군이 기본적으로 자동인형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그냥 자동적으로 집행이 되는 거지, 군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을 하고 군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맺고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판단 능력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없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조금 나타났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보면은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몇몇 군인들이 굉장히 국회의원들한테 공격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몇몇 군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거는 좀 위험한 것 같다. 그러면서 군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은 국민이나 국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화를 내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반박을 하고 그럴 때는 국민과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공손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국민의 군대고 국가의 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항상 이해를 하고 그것을 항상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짜증나고 우리가 화가 나고 우리가 궁지에 몰렸다 그래서 그 분노와 그 짜증을 국민과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다가 쏟아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노와 그리고 군이 진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공포심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갖고 다른 집단을 겁박을 해야 된다면은 그 겁박을 받아야 되는 그 겁박의 대상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상대방인 우리의 적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국에 대해서 하는 행동과 우리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해야 하는 행동을 착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것이 사유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군대가 자동인형같이 명령만 딱 넣으면 그냥 저절로 짝짝짝짝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와 같은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중간에 집행이 되지 않다가 당연히 자동인형이 아니니까 중간에 가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군에 대한 문민 통제, 그다음에 군 내부에 있어서의 이 민주주의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맞는 형태의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시간을 저희 한 15분, 20분에서 3라운드가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진행된 후엔 이제 오디언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것은 그래서 결국 그런 이 비상계엄 사태의 시작과 종료를 저희는 봤고요. 이제 탄핵 또는 사임 정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저희가 분석 틀을 활용해서 생각을 접근을 해야 할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형태의 시나리오가 전개될지를
어렵지만 이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술 정치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주술의 영역은 아니기를 그럼 또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상현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평시에는 정치를 해야 되고 위기 때는 법을 동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 한국 정치에 나타나는 상황은 평시에 법을 동원하고 위기 상황에 정치를 하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평시에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고 그리고 탄핵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그걸 정치로 어떻게 풉니까? 둘이 얘기를 해야죠. 누구 탄핵하지 않으면 이거 거부권 안 할게. 이게 정치잖아요. 근데 양쪽이 다 자기가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법대로 해. 이렇게 나오니까 대치를 하는 거고 우리는 법대로 얼마든지 탄핵을 할 수 있고 저쪽은 법대로 얼마든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 법과 법이 평시에 부딪히니까 이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위기 상황에 정치를 또 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법적인 조치는 탄핵이에요. 셀프 쿨을 일으키고 그리고 심지어 법적 논란은 있겠지만은 형법에 따라서 내란죄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법을 적용을 해서 질서 있게 법을 적용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은 이 위기 상황에서 정치를 해요. 뭐 한 2월까지 어떻게 하다가 뭐 이양을 하면 어떻겠냐. 3월까지 있다가 2개월 후에 대선을 하면 어떨까. 이거는 평시에 해야 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정치인들이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다시 평시가 된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으로 하여금 타협하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거는 양보하고 대신 저거 얻어와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다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재목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정서양극화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 큰 문제입니다 이것이. 그럼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컨세퀀스 이야기를 하나 좀 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분들이 안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건 드리는 말씀인데 중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저는 이번 그 계엄령 사태를 보면서 가장 놀랐던 건 이미 정치인 입에서 몇 달 전에 나왔어요. 김민석 의원이 얘기했죠. 계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때 저를 비롯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2024년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래서 저는 낭설로 치부를 했고 제 주위에 있는 상당히 많은 분들은 가짜뉴스로 치부를 했고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 가짜뉴스 공부하시는 분 많고 김정현 교수님 가짜뉴스 공부하시고 계시겠지만 가짜뉴스 공부의 제일 어려운 측면은 가짜뉴스를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뭐가 가짜뉴스냐. 3개월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 가짜뉴스였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되냐. 앞으로 좌우 보수 진보 막론하고 가짜뉴스 공당은 100% 풀 가동일 겁니다. 가짜뉴스 막 생산하고 나서 야, 그 가짜일 것 같아. 그거 설마 그러겠어? 그러면 얘기하겠죠. 너네 얘기했잖아. 계엄 그거 안 할 거라고 했는데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가짜뉴스라는 걸 네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렇게 양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전 이게 제일 사실은 장기적으로 두려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수 치시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일단은 탄핵 상황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결과나 함의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정현 교수님께서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시나리오 제시를 부탁받았는데 이건 너무 제가 크리스털볼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탄핵 혹은 사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이 지금 탄핵 얘기하기 전에 이제 지금 제시된 뭐 국무총리 그리고 여당의 어떤 협치 체제가 왜 잘못된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헌법적으로도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어떤 정치학자의 시각에서 보기에 이거는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개념이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 하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근간이 되는 게 이제 국민들의 위임 맨데이트이 있느냐의 여부인데요. 우리 그 대통령제 하에서 국무총리와 여당이 특히 협치를 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 불가능한 것이 국민이 위임을 준 적이 없습니다. 맨데이트를 준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태를 계속 유지를 할 경우에 굉장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제라면 뭐 책임정당 정부가 가능한 의회제라면 뭐 말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에서는 여당이나 국무총리의 국민이 위임을 준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학자로서 좀 어이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탄핵이나 사퇴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탄핵이라는 것이 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인 혼란을 줄 것이고 국정에 혼란을 올 것이기 때문에 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통령제에서 가장 뭐 오래된 대표적인 그 대통령제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헌법을 처음 만들었던 파운딩 파더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이제 굉장히 걱정을 했던 게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남용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가장 근간이 되는 원리가 이제 삼권 분립이었고 또 그 절대적인 그런 그 삼권 분립 하에서도 대통령이 어떤 권력을 남용하면 어떡하나 이것을 우려를 해서 탄핵이라는 수단을 이제 장치를 마련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물론 이제 위험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법적인 수단으로 정치적인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꼭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정치학자로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학 개론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예, Political Science 101이라고 저희가 부르기도 하는데 정치학 개론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간 좀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황을 분석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계속 분석하는데 뭐 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아까도 원인을 얘기했지만은 이게 왜 이렇게 왔냐를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저 김정현 교수님이 후지몰이 얘기했었는데 우리가 정책 교과서에 보면은 대통령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검증되지 않은 아웃사이더가 등장해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저희도 그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뭐 미국에서 트럼프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하는데 저는 물론 좋아합니다. 네. 아니 이제 혹시 4년 동안은 좋아하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를 과정을 저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분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냐면 이분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지 이분이 검찰 개혁할 당시에 이제 박근혜 때 이제 그 이명박 때인가 댓글을 쓸 때 뭐 자기는 어떻게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오직 국가에 충성한다는 걸 가지고 저 사람은 검찰 쪽에서는 좀 다른 쪽으로 가는가 보다. 그러니까 또 야권에서는 검찰 개혁할 때 저 사람이 개혁하기에 좋으니까 우리 편인가 해서 또 받았다가 또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까지 그래서 검찰 개혁하려고 막 띄워줘서 사실 승승장구해서 검찰총장 시켰더니 또 대통령이랑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서는 역시 우리 편이었구나. 그러더니 다시 또 해가지고 이제 막 인기가 막 올라가니까 이제는 우리 편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가치도 없고 뭐 어떤 그런 정당의 어떤 우리나라 정당이 결국 뭐냐면은 가치나 이념이나 정책 정당 이런 게 아니라 결국은 승자독식의 대통령제 구조하에서 그 뭐랄까요 다수제의 선거제도로 양당제로 같이 가잖아요. 그럼 대통령을 당선되게 되면 다 갖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꼈지만은 대통령의 권력 자체, 권한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지 않거나 탄핵이 되지 않는 이상은. 거기다가 이 사람이 임명할 수 있는 임명직 좋은 자리들 수억짜리 공무원 그런 자리들도 공공기관 장자리도 상당히 많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결국은 여기서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만 이기면은 다 갖는 거고 이거를 지면 다 잃는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거에서만 이길 수 있으면 누구든지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정당들이 자기 부정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걸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은 사실 보수로 볼 때는 사실 자기 부정이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를 위태롭게 했어요. 우리나라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안보. 군대를 엉뚱하게 움직여서 707 사령 그 대장이 나와가지고 얼굴을 공개했어요. 안보를 위태롭게 했고 지금 경제를 위태롭게 했어요. 그다음에 한미 동맹도 위태롭게 했어요. 모든 걸 보수가 이게 헌정 질서도 위태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보수가 생각하는 가치 모든 걸 다 흔들어 놨는데 그래도 자기 진영에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은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자기 부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 대통령이 직접 물러나거나 아니면 탄핵을 하거나 해가지고 헌정 질서를 좀 복원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분명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개헌이 됐든 아니면은 그 개헌 아래 수준에서 어떤 그 법적인 제도 개혁이 됐든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결국 이 대통령제 87 체제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이 제도적인 한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SNS를 비롯한 테크놀로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멀어지는 양극화, 그거로 인해서 아웃사이더가 들어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다 짚어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제 생각에는 가장 열변을 토하고 계신 우리 이근욱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예, 두 번째로 열변을 토하고 계신 신정석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이번에 사실 해결이 완전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온고잉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하고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 탄핵이라는 게 지금 되지 않았고 지금 하야를 할지 그러니까 탄핵이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전 또 이렇게도 반대로 또 뒤집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도가 문제가 많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다른 한 측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시민의식과 그냥 우리나라의 제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도 또 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이러한 셀프쿨을 시행을 했을 때 이게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이게 저지가 됐잖아요. 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그래서 하야가 됐든 탄핵이 됐든 곧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탄핵이 된다고 하면 이게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헌법에 정해져 있는 그 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 잡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얼마 전에 또 경험을 했죠. 그리고 그 경험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때 뭐 탄핵했다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탄핵하고 다시 제대로 선거를 치러서 또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냈고요. 그걸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일어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험을 자주 하는 게 좋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그거를 딛고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번 셀프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정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이게 궤도에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긍정적인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긍정적인 측면도 또 다뤄주셨고요. 그건 사실입니다. 네, 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고 회복을 할 수 있는 리질리언스로 저희가 회복 탄력성을 분명히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근욱 교수님. 예, 아까 이제 이재목 선생님이 이제 보수가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이제 경제하고 안보라고 그랬는데 사실 하나를 빼셨습니다. 이제 미국과의 관계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벌어진 사태를 다 뒤집어 보면은 그쪽도 결코 좋은 결과는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방장관 일본까지 왔다 그냥 돌아갔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가장 강조했었던 NCG하고 관련되는 부분도 갑자기 느닷없이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군의 처신이 어땠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지금보다 더 훌륭하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번에 이제 나온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한 사령관 밑으로 해갖고 2단계 밑으로까지 그 지시받은 명령이 적절하게 집행된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정원까지. 국정원 1차장까지도 누구에 대해서 계좌 뭘 추적을 하라 그랬더니 그냥 받아 적고 알았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했고 방첩 때는 어디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딴 데로 가갖고 라면 먹고 돌아오고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들이 있었고 일공수 여단 같은 경우도 하다가 여단장이 이거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뒤로 다 빼갖고 병력의 3분의 1 정도만 투입하고 나머지 병력을 전부 다 버스에서 대기하라고 그런다든지 등등의 사실상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적절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군 입장에서 봐서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파괴자다라고 하는 오명을 덮었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신정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절대로 안 되지만 확실히 이번 경우에 있어서 저는 사실 오래 살아갔고 72년도에 그 쿠데타도 제가 경험해봤고요. 그 계엄령도 경험해봤고 79년도 것도 경험해봤고 그다음에 인생에 있어서 세 번째를 보는데 세 번째로 사실은 이제 87년도에도 한번 할 뻔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그랬네 안 했네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있는데 그때도 보면은 꽤 많은 군인들이 반대를 했던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것이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난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군 전체가 정치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그 좀 증거를 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그래서 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말 하면은 정말 안 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험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을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부스트샷 같은 것도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뭐 할 수 없죠. 그다음에 이제 순수하게 군대 지도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보면은 이 계엄사령관으로 해서 원래 이제 합참의장이 오게 돼 있었는데 합참의장이 안 나오고 육군참모총장이 들어왔습니다. 덕분에 합참 관련되는 조직들은 전부 다 살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장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군사력을 동원을 해야 된다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군사력을 사용을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북한하고 있어서 무력 충돌이 벌어지거나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저해받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육군참모총장이 얽혀 들어갔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타격은 입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극소수의 인원들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뭔가 치명적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봤을 때 군대학에 대해서 특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군대하고 상당 부분 많은 거를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어떤 정책을 결정을 할 때 군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unequal dialogue라고 불평등한 대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명령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민간인들한테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unequal dialogue라고 하는 불평등한 대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게 좀 더 정확한 형태로는 뭐가 돼야 되느냐? 평등한 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평등한 대화가 동시에 불평등한 권한이 돼야 되는 거죠. equal dialogue 플러스 unequal authority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은 바로 그 equal dialogue를 더 강화를 하는 거고 그 equal dialogue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군에 대해서 불필요한 공포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군에 대해서 쟤네들은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든지 저쪽을 기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든지 저쪽이 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겁니다. 가장 건전하고 가장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이번의 기회를 통해 갖고 바로 불평등한 대화라고 하는 것에서의 중요한 equal dialogue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예의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군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예, 거기에 대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민통제라는 원칙, 제복이민 시민이라는 원칙은 명확하게 지켜가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육군 중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구조 자체는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그게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될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저희가 시간을 맞췄습니다. 이제 딱 5시가 됐고요. 저희가 55분 세션을 처음에 이제 진행하는 거 첫 번째 이제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분석도 해봤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비상계엄 사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그다음에 발생 원인 측면에서 다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탄핵 그다음에 이 사임 정국을 바라보는 분석들 또 시나리오 또는 중장기적인 그런 결과라든지 이런 형태로 저희가 세 라운드를